그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기꾼, 사실은 사기꾼 정도가 아니라 학습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과도한 예측, 과도한 확신을 갖는 경향이 강하다는 논문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경제부장 안영영입니다. 예, 오늘 5월 21일 삼성전자 파업 협상 타결 바로 다음 날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약 8% 정도 오르고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코스피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짓눌려 있었는데 삼성전자 파업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불기둥을 그냥 뿜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전문가이신 호도리 투자연구소 우황재님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황재님, 실명이 우황재세요? 예, 제 이름 본명이 우황재입니다. 그러면 네. 이름이 황제네요? 맞습니다. 임금호, 임금왕, 임금재. 대단하시네요. 와, 네. 부모님들이 그냥 아주 그냥. 그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 박사 그리고 반도체 공정 소재 전공 이렇게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증착 공정이라는 좀 어려운 공정이 있는데요. 예. 그 안에서도 좀 이제 어려운 소재, 미래 소재를 중심으로 예. 박사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시겠네요.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가 하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 수가 무려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 중에 이제 일부 영역에 불과합니다. 저희 전공은.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반도체를 전공해도 각자의 분야가 아니면 알기가 어렵거든요. 예. 사실 옆부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예. 보통은 모르는데 과거에 이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을 분석해 왔던 경험이 더해지니까 아무래도 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사학위를 밟으시고 지금 보면 대학생 연합 가치 투자 동아리 창립 멤버셨고 예. 삼성증권 모의 투자 대회 1위도 하셨고 그러면 네. 주로 대부분 이게 학위를 받으시고 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취업한 경력은 없으시고 바로 전업 투자를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 대학생 때부터 지인들과 함께 투자 동아리를 결성했는데 이 동아리가 지금은 금융권에서 나름 유명한 동아리가 되었어요. 그 동아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좀 채워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할 때 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하우를 발전시키고 또 뭐 정성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노하우를 축적시키면서 이게 지금은 자연스럽게 저의 사업 아이템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도 분석하고 산업들도 분석했고 또 투자 경험도 오래 쌓이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투자를 2009년부터 시작했었으니까요. 지금 몇 년 계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덕업 일치하시면서 돈을 꽤 보셨겠습니다. 덕업일치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 반도체 사람들 반도체 모르는 바 없죠. 그런데 사실 이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우리가 뭐 D램이니 HBM이니 하도 많이 들어서 뭐 알고는 있지만 또 뭐 반도체가 뭐냐고 물어보면 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반도체가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뭔가요?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가? 제가 최근에도 제미나이도 뭐 챗GPT도 AI들이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AI들도 모를 정도로 많은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종류가 100만 가지가 넘어갈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100만 가지가 얼마나 많은 수인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마트가 대략 품목이 한 3만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가요? 그런데 그 이마트보다 대략 30배 이상 많은 종류의 칩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날로그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요. 아날로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중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종류가 대략 9만 가지로 많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할 때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내가 반도체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반도체가 어려우니까 그런 어려움보다도 이 종류가 많아서 생기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여기서 또 주식을 물리게 되는 경우도
않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다양한 100만 가지가 넘는 칩들 중에서 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굉장히 이 적은 영역, 그렇죠. 종류로는 굉장히 적거든요. 요 영역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 우왕재님이 쓰신 그 반도체 투자의 원칙, 네. 제가 그 책을 지금 한 절반 이상 아이고. 읽었는데 네. 거기에 보니까 이제 각 산업에 쓰이는 반도체를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읽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쓰이는 네.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반도체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놔서 네. 제가 좀 잘 읽으면서 아주 쉽게 쓰셔가지고 제가 문과생인데 네. 예, 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네. 글 쉽게 쓰셨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흔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네. 인텔은 과거에 CPU 이렇게 만들었었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DRAM 메모리, 네. HBM 뭐 이런 식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좀 특화되어 있는 네.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반도체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 보면 뭐 전공정, 후공정, 네. 이게 이제 반도체 만드는 이 과정들 자체가 네.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또 네. 특화되어 있는 그 소부장 기업들을 잘 알면 네. 또 거기에 또 투자의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던데, 네. 맞습니다. 요 공정이 좀 간단하게 어떻게 좀 설명이 될까요? 제가 최대한 쉽게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요. 저희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일단 땅을 파죠. 네. 그리고 나서 기초를 만들고 위에 이제 철골을 먼저 골조를 먼저 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철근을 쌓고 그다음 시멘트를 붓고 철근을 쌓고 시멘트를 붓고 이 구조로 만들어 올라가는데요. 이러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공법은 모두 비슷한데 어떤 경우에는 건물을 완성했더니 아파트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되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호텔이 되죠. 예. 반도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반도체도 웨이퍼라고 불리는 기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판의 일부를 깎아내고요. 그 위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건물을 짓듯이 쌓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막 롯데 월드타워 같은 아주 커다란 건축물은 높이 짓기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선박 같은 배도 크게 만드는 게 아주 어렵죠. 그에 반해서 반도체는 굉장히 작다 보니까 얼마나 작냐면 고작 원자 막 20-30개밖에 안 들어갈 정도의 너비로 아주 작게 만들다 보니까 이 작게 만드는 공법이 어려워서 무슨 일이 생기냐. 건물은 그냥 쌓아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는 그게 안 됩니다. 쌓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뭘 함께 해야 되는가? 쌓고 일부 깎아내고 쌓고 일부 깎아내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쌓고 깎고가 계속 반복되면 역시나 건물처럼 층층층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얘는 D램이 되고 또 어떤 애는 랜드 플래시가 되고 어떤 칩은 뭐 CPU가 되고 다양한 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반도체 공법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1층에 있는 구조물들, 2층에 있는 구조물들을 정말 아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 막 공정 이름 막 붙고 예.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데 그렇죠. 이게 실제로는 우리 눈에도 아예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봐도 거의 잘 안 보일 정도로 이게 현미경이라고 하면 보통 혹시 저희 어릴 때 생물 시간에 막 이렇게 눈에 대고 현미경 봤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반도체를 보는 현미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만한 저 거대한 이 건물 같은 공간에서 아주 커다란 현미경을 이용해서 1시간, 2시간 넘도록 뭔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지만 뭔가 이 형상이 보일 정도로 관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한 영역에서 정말 작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1층에 한 층을 만들 때조차도 한 번 쌓고 깎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1층 한 층을 만드는 데에도 쌓고 깎고가 수십 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층을 만드는데. 맞습니다. 10번, 20번, 요즘에는 막 30번씩도 들어가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1층을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2층도 만들기 어려워지고 3층도 만들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요 세 층이 보통은 가장 만들기 어렵고요. 그 위부터는 점점 크게 만들어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을 딱 완성하고 나면 저희 혹시 그 호텔을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호텔을 가만히 보면 보통 이제 아래층에 스탠다드 룸이 있죠. 규모가 가장 작은 룸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뭐 디럭스 룸, 뭐 프리미엄 룸, 뭐 클럽 룸, 스위트 룸으로 점점 방의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층은 가장 작은 구조물을 가지고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아래쪽 작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렵고 여기서 뭔가 핵심 기술력의 차이, 경쟁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뭐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원재료나 장비를 공급하는데 특히 이 아래층을 만들게 해주는 고로한 소재나 원재료나 장비가 가장 고사양 제품이 된다라고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잠깐 좀 궁금증이 생기는 네. 게 우리 이제 흔히 반도체계 슈퍼리라고 불리는 ASML. 네. 거기는 그럼 뭐 하는 업체예요? ASML은 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네. 좀 말씀드릴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쌓고 깎고를 반복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쌓기만 깎기만 하는 게 아니라 쌓을 때에도 특정한 모양으로 쌓아야 하고 깎을 때도 특정한 모양으로 깎아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건물을 쌓아 올릴 때 그냥 시멘트를 막 무식하게 붓는 게 아니라 방 한 칸 한 칸을 만들면서 뭐 호텔이면 수영장도 만들고 뭐 방도 만들고 스위트룸도 만들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구조물을 만들 때 1층에 특정한 모양의 구조물들을 만들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구조물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쌓고 깎고를 반복할 때 이처럼 특정한 모양으로 쌓게끔 또는 특정한 모양으로 깎아내게끔 이 모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패터닝 공정이라고 불리는 공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패터닝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빛을 이용해서 모양을 내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빛도 이제는 이 굉장히 작은 구조물을 만드는 데 쓰이는 빛이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외선이 아니라 극자외선이라고 불리는 아주 어려운 자외선이 쓰여야 하고요. 이러한 자외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전 세계만 한 개밖에 없고 예, 그러한 영역에서 이제 이 빛을 이용해서 뭔가 빛을 노광시켜주는 그러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ASML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쌓고 깎고 중간 과정에 이 패터닝이라는 공정이 중간 들어가요. 그때 사용되는 이 빛을 쭉쭉쭉 비춰주는 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빛을 이용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설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설계팀에서 설계 도면을 만들겠죠. 그러면은 그 설계 도면 그대로 이제 웨이퍼 위에 찍어내는데 그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군요. 맞습니다. 식각 공정, 뭐 증착 공정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또 별도로 한번 또 이제 시간 될 때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 우리 또 주식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주를 놓고 이제 벌여지는 논쟁 중에 하나가 반도체는 사이클이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언젠가는 꺾일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반도체가 어디 사이클에 있느냐, 아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저 스태프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할 때 무슨 의미인 것 같아? 약간 수요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다 그런 느낌? 좀 안다니까. 좀 알아. 똑똑하시죠.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있다. 사이클 산업이다. 이게 사이클 산업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뭐 사이클 산업은 사실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죠. 뭐 반도체 말고 디스플레이 말고 뭐 화학, 정유, 해운, 조선, 그다음 뭐 건설, 은행, 금융, 증권 모두 다 사이클 산업인데요. 이러한 사이클 산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종의 규칙성이라는 게 있고 또 사이클마다 다른 변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반도체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특정한 시기에 수요가 쏠리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반도체는 주로 누가 사가는가? 일단 첫 번째로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이. 그래서 델 같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사가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이, 즉 애플, 뭐 삼성전자, 뭐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많이 사가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바로 데이터 센터, 즉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많이 사갑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이 과거에 이 반도체를 사갈 때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일정하게 사갈 것 같지만 아니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 맨날 팔리니까 반도체도 맨날 일정하게 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좀 쉬운 예를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저희가 윈도우를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도우 뭐 XP도 기억나실 것이고 뭐 윈도우 95도 있었고 98도 있었고 많은 제품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윈도우 10, 11을 많이 쓰실 텐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망한 윈도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2000 잘 안 쓰셨을 거예요.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꾸준히 신제품을 내놨지만 잘 안 팔리는 제품, 잘 팔리는 제품, 잘 안 팔리는 제품, 잘 팔리는 제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모두가 사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수요가 드문드문 어느 정도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발생하고요. 이 사이클은 뭐 IT 경기의 영향도 받고 제품의 성능 영향도 받고 또 제품 출시 시기의 영향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바로 이러한 수요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막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스마트폰 업체들도 PC 업체들도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많이 사가고 있는데 수요가 막 몰려서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부족이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야 이제는 공급이 충분히 늘어났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공장을 많이 지어서 공급이 쭉쭉쭉 늘어나고 있대라는 소식이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당장 이 칩을 사지 않아도 되는 수요처부터 야 우리가 굳이 뭐 할라 오늘 사 1년 뒤에 사도 되잖아 싶은 수요처부터 구매를 주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쟤네들이 수요 주저한다는데 그럼 우리도 1년 미루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 가격 저점 대비 3배 올라 있는데 나중에 3분의 1로 빠지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이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요가 특정한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몰리는 반면에 특정한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빠지는 그러한 구조가 과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에 의한 사이클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호황기와 불황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건데요. 예. 사실 이는 이 사이클을 설명하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과거의 수많은 사이클 산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이 수요란 녀석은 판매량이죠. 예. 즉 Q입니다. Q.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바로 판매 단가, 즉 P입니다. P. 그런데 수많은 사이클 산업들을 보면요. 어떤 산업은 Q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호황기가 옵니다. 예. 판매량이 막 급증하면서 상승 사이클이 호황기가 나타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집중적으로 오르면서 수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판매량은 늘진 않은데 그저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적으로 요즘에 유가 많이 올랐어요. 정유소 가만히 보면 차들이 평소에 똑같이 기름을 넣어도 더 많은 돈을 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격에 의해서 상승 사이클이 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흥미롭게도 과거에 항상 바로 이 판매량과 가격 모두가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수요가 발생하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기마다 판매량이 먼저 늘어서 가격이 먼저 뛰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또 호황 사이클마다 판매량이 먼저 오르고 가격이 그다음 오를 때까지 시차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항상 두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최근에 디램의 가격이 저점 대비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 새 직원 컴퓨터를 사주는데 전에는 200만 원대에서 컴퓨터를 맞췄는데 지금 똑같은 견적내면 400만 원이 나와요. 예.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가격 상승이 곧 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매출, 즉 실적이 되는 것이죠. P 곱하기 Q니까요. 바로 이 P와 Q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이클이 나타난다.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몇 년 갑니까? 이런 호황 사이클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호황이 대체로 2년 반에서 3년 정도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2년 반, 그래서 3년. 맞습니다. P와 Q가 함께 오르는 구간이 얼추 한 2년 정도, 한 3년 정도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지금 AI 혁명으로 인한 어떤 그 네. 반도체 호황은 지금 한 몇 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최근에 가장 급격한 이 메모리 사이클은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요거를 좀 더 일찍 엔비디아 때부터 봐야 되는가 아니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본격 경쟁하는 때부터 봐야 되는가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대략 그 중간 어느 시기쯤 잡는 게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길게 잡으면 한 1년 반 정도 잡고 네.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네.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호황 사이클이 남았다고 보는 게 이제 네. 과거의 사례겠네요. 과거의 사례일 맞습니다. 테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게 몇 년 사이클, 호황은 몇 년 사이클 될 거야. 그래서 네. 주가가 먼저 선반영해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영업이익을 다 반영을 해서. 네. 그래서 주가가 먼저 꺾이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반도체 투자했다가 야 실적 좋다라고 해갖고 샀다가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그러면 네. 몇 년치를 땡겨서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굉장히 재밌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네.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약간 재미없는 얘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기업을 발굴할 때 새로운 기업을 마주하게 되면 항상 이 기업의 과거 10년치 이익을 먼저 살펴봅니다.
매출이,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살펴보고요. 바로 이 과거의 어떤 패턴, 유형에 따라서 유형을 대략 한 30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럼 각각 유형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하고요. 분석 포인트도 달라져야 하고요. 또 밸류에이션을 주는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큼직하게 좀 두 유형으로 분류해보자면 꾸준히 성장하는 성장형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처럼 호황과 불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이클형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이클형 산업, 사이클형 기업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들, 모든 산업들 대체로 전부 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밸류에이션이 낮다. 네. 그런데 네. 그럼 밸류에이션이 왜 낮지? PER로는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PBR이라는 지표를 여기서 보면 평균적으로 시장의 평균보다 낮은 섹터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호황 구간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뜻은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이 과거의 패턴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제는 호황이 본격적으로 이제 초반, 중반을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는 끝물이야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략 호황의 끝에 약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앞서서 주식을 내다 파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래서 밸류가 높아질 여지가 잘 안 생기는 겁니다. 예. 얘네들이 막 싸야 될 이유가 있어서 싼 것이 아니라 호황 구간에 높은 밸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곧 고꾸라지기 때문에 예. 이러한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큰손 투자자들은 과거의 사이클 패턴 학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리 내다파는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사이클 산업들은 대체로 주가가 미래 실적을 1년 정도 선반영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1년 정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 하이닉스도 실제로 과거에 대략 한 11.2개월, 11.4개월 정도 선반영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과거 사례로 보면 이제 슬슬 끝물이 오네요. 근데 이제 과거 사례인 거고요. 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모든 사이클은 호황과 불황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즉 규칙성이란 게 분명히 있지만 변칙성이란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부동산도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큼직하게 오르는 구간이 있고 떨어지는 구간이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는데 항상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는 이유, 그때 정책 변화, 자세한 이유들, 즉 상승 사이클이 나타난 이유는 그때마다 항상 달랐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수요처에 따라서 뭐 기업들의 공급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이유들이 항상 상존해 왔고요. 특히나 이번 사이클은 바로 규칙성보다도 이 변칙성이 훨씬 더 크게 적용하는 사이클이다. 이번 사이클은 좀 다르다.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이클 예. 산업 투자할 때 가장 안 좋아하는 말이 이번엔 다르다라는 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엔 다르다라고 주장하면 그때가 보통 끝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특징이 두드러지게 다른 특징이 이번엔 진짜 달라요. 네, 맞습니다. 투자 대가들의 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네.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번엔 다르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예. 될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 투자할 때도 예. 역시나 주의해야 될 예. 이번엔 다르다들이 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이번에 진짜 다른 부분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다른 그러한 이 변수들이 과거 사이클에도 항상 있었지만 예. 이거 이제 변칙성이 드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특히나 이러한 변칙성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할 포인트가 되겠더라는 거죠. 이번엔 어떻게 다릅니까? 대표적으로 예. 바로 좀 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를 들어서 통신 기술이 예. 저희가 과거에 뭐 3G 통신을 쓰다가 4G LTE 통신을 쓰다가 최근에 5G를 쓰다가 이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통신 속도의 발전 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AI 또는 뭐 클라우드 산업에서 쓰이는 즉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쓰이는 통신도 이 발전의 주기가 있었습니다. 대략 몇 년에 한 번씩 속도가 2배씩 빨라진다. 예. 그런데 과거에는 대략적으로 이 속도가 빨라지는 주기가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였는데요.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내부의 이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주기마저 1,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왜 그런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과거와 다르게 지금 아주 가파르게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D램이라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장 잘 만드는 이 메모리 반도체 칩도 과거에는 대략 6년을 주기로 성능이 2배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HBM이라는 이 AI 쪽에 쓰이는 특수한 D램은요. 이게 지금 거의 1년 반마다 성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변칙들이 바로 이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가파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술 변화가 빠를 뿐만 아니라 AI 기업들 입장에서도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을 왕창 써서 쏟아 부으면 과거에는 수익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금방금방 수익 회수가 이루어지고 얻은 돈을 바로 갖다 다시 설비 투자하고 이 과정이 선순환 구조가 현재까지는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칙성이 나타났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클라우드 산업이라든지 과거의 전통적인 서버, 데이터 센터는 수익 회수 기간을 보통 한 2, 3년 이상은 봐야 한다라고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예.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열자마자 바로바로 수익이 생기는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야 설비 투자를 왕창 해 그리고 좀 쉬자 라는 구간이 나오지 못하고 야 설비 투자를 했어 야 돈 들어왔네 또 설비 투자하자 돈 들어왔네 또 설비 투자 이 구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수요처에서의 다른 특징이다. 재밌는 점은 반도체 산업이 과거에 이 호황 사이클을 여러 차례 나타내 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변칙성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항상 호황 사이클을 주도한 전방 산업이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2000년대에는 MP3 플레이어랑 전자사전이 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를 막 이끌었습니다. 예. 2010년대 들어서는 스마트폰이 새로운 수요를 이끌었고요. 2010년대 중반에는 바로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수요를 이끌었고요. 뭔가 새로운 전방 시장이 새로운 수요를 이끌면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을 분석할 때는 일단 전방 시장의 특징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과거의 이 수요처보다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뭐 현금 회수가 빠르고 이 현금을 바로 다시 재투입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 기업이 거침없이 설비 투자에 돈을 쓰는 이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AI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뭐 재미나게 공짜로 쓰고 있어가지고 수익 회수가 그렇게 빨라요? 별로 뭐 좀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제가 작년 초쯤이었을 겁니다. 블로그에 어떤 글을 썼었냐면 그 당시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요. 작년이었나 재작년 말이었나 잘 좀 가물가물한데요.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퍼플렉시티 요 AI 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로 챗GPT를 집중적으로 쓰시고 야 구글의 제미나이 그거 누가 쓰냐? 그 걔네 성능 되게 안 좋더라.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던 시기에 제가 이제 글을 썼던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구글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 무엇인가? 바로 검색을 통해서 광고 수입이죠. 광고 수입인데 이 광고는 굉장히 재밌는 게 이 광고라는 비즈니스는요. 다 품종 비즈니스입니다. 이 광고 우리도 광고할게요. 우리도 구글에 광고할게요. 이 광고주들마다 요청하는 사항이 다 다르고요. 또 광고를 어떻게 내보낼지 또 어떻게 편집할지도 다 요구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이 광고 사업은 고객 수가 많아지면 우리 인력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주들을 하나하나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의 이 광고 규모가 커질수록 인력도 비례해서 커지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챗 GPT가 한창 잘 나가던 그 시절에 구글의 제미나이는 존재감이 전혀 없던 그 시절에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야 구글 저렇게 지금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AI에 돈을 막 들이고 있는데 저거 지금 니네 돈도 못 벌고 있으면서 챗 GPT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제미나이 하나도 안 팔리면서 니네 무슨 AI로 돈을 벌겠다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무슨 글을 썼냐면 구글에 굉장히 지금 재밌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미나이라는 이 AI를 개발해서 지금 출시를 했는데 지금 이 제미나이를 가장 활발하게 도입하는 수요처가 누구인가? 우리는 제미나이를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실제로 이 제미나이는 구글 내부에서 아주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고 구글 내부에서 엄청난 효율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도 이 구글의 이 마케팅 쪽에서 제미나이를 도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더 이상 직원 수가 늘지 않아도 광고 매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직원의 이 수가 줄고요. 인건비가 줄어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치가 약간 가물가물한데요. 그 당시에 요 1,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절감한 인력 수만 대략 8만 명.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까지 모두 합쳐서 전략하는 비용이 연간 무려 60조 원이었습니다. 60조 원을 절감하고 있었던 거죠. 즉 구글은 60조라는 돈을 이미 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미나이가 여기저기 많이 쓰이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오케이 이 광고 비즈니스에 실제로 이 돈 절감,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네. 메타도 처음에는 AI 안 하고 뭐 하냐라고 욕을 먹었지만 이 광고에 AI 도입하니까 인스타에서 광고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야 이거 다 결국에 수익으로 이어지네 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서 비용 절감은 어느 순간 한계가 있겠지.
광고만으로 계속해서 이끌 수가 없잖아. 이 의문이 주기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 알파벳의 실적 발표 때 바로 이 클라우드에 구글이 본격적으로 AI를 접목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에 AI를 접목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성장하고 있네. 그런데 구글이 실적 발표를 딱 하니까 이게 웬일? 구글은 꾸준한 성장을 하다가 다시 이 실적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야, 마이크로소프트, 니 뭐하냐? 구글은 지금 다시 가파른 성장을 시작하는데 니네는 꾸준한 성장밖에 못하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알파벳의 주가는 당일에 굉장히 크게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부문별 실적에 이미 AI 수입이 들어가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점은 요거죠. 야, 그럼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언제까지 이처럼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맞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큼직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큼직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여기에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반도체 이 호황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는 건데요. 야, 근데 혹시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공격적으로 짓고 있지만 어느 순간 스탑 아니면 좀 규모 좀 줄여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거 이제 우리나라 호황도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주 예. 나온단 말입니다. 예, 예.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글이 본업을 통해서 2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금을 지금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에 모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싹 갖다 쏟아부을 수 있잖아요. 야, 그러면은 얼추 구글이 지금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금액이 과거에 50조 원, 그리고 얼마 전에 100조 원, 지금 이제 150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200조는 넘기 힘들겠지. 왜? 영업으로 버는 현금이 200조인데 250조를 쏟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얼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즈음 되면 이제 구글의 설비 투자 금액이 현금 흐름을, 즉 벌어들이는 현금을 따라잡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가 좀 쉬어가게 되지 않을까? 네. 구글이 데이터 센터 지금 증설 좀 연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서 실적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도 급등한다는 뜻이고요. 요 그래프 기울기를 다시 반영해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못해도 1년 이상은 연장될 수 있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AI 사이클이, 즉 AI 설비 투자, 데이터 센터를 짓는 설비 투자 사이클이 길어지게 되고 그 말인즉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도, 호황 사이클도 길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요 논리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점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우리 조금 이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 흔히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졸면 죽는다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를 막대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금이 부족해서 맞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거나 네.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빌려서 이제 투자하는 지경에 이르고 네. 거기에 그만큼의 어떤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안 받쳐주면 맞습니다. 결국에는 과잉 투자로 이어져서 네. 또 몇 곳은 또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네. 이제 폐해자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AI 산업 이쪽도 조금 위축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요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지금은 아직까지 뭔가 누가 승자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이 경쟁 심리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게 되고 네. 또 기존에 이미 돈을 쏟아부었던 큰손들, 주주들,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들도 야, 일단 계속 경쟁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그러한 구조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쿠팡이 물류센터를 막 지을 때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아직은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들이 사실 주기적으로 드문드문 지금 주가에 작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었나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픈 AI, 챗 GPT가 이 사용자를 우리 공격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이 목표에 일부 미달한 거예요. 크게 미달한 것도 아니고 일부 미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가 쭉 빠지는 야, 이거 혹시 수요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 이슈가 나왔다가 바로 뒤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글이 실적 발표하면서 야, 아직은 아무 문제 없네. 그냥 단기적인 숫자 변화겠지. 그래서 약간 좀 재밌는 상황인 게요. 지금 이 AI 설비 투자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투자하신 분들도 큰손 분들도
AI가 이 사이클이 길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씩 조마조마한 그렇죠. 야 이거 사용자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I 산업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저 피지컬 AI 이렇게 많이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우황재님은 AI 산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이 설비 투자 네. 피크를 뭘로 보세요? 어떨 때 아, 피크라고 봐야 되나? 원래 투자할 때 기본적인 대원칙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이클이 대략적으로 과거와 얼추 반복된다면 한 3년 정도 간다고 가정하면 저희가 초반, 중반, 후반 세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대략 초반 1년, 중반 1년, 후반 1년이 될 건데요. 재밌는 점은 초반에서 투자해야 되는 방법, 중반 때 투자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요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처럼 3년으로 가정하고 뭐가 필요한가 하면 초반 때는 마음 놓고 투자하면 됩니다. 마음 놓고 투자해라. 예. 이거는 꼭 반도체, AI뿐만 아니라 어떤 사이클 산업에 투자해도 초반 구간은 이 사이클이 혹여나 일찍 끝난다 해도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얼추 이제 슬슬 중반 즈음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전략이 몇 가지가 바뀌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야 하고 예. 내가 주변의 이슈를 자꾸 모아서 살펴봐야 하고 또 이제는 뭐 미국 기업들의 컨콜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데이터 센터의 끝물을 좀 어떻게 보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당연하게도 지금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곧 AI 상승 사이클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 기조, 동향을 살펴보는 게 맞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가 이 4대 빅테크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뉘앙스 한마디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주가도 아주 크게 휘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뉘앙스의 변화 같은 것들도 중요하겠죠. 또 이 컨퍼런스 콜 외에도 드문드문 월가에서 대략적인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야 지금 현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설비 투자 여러 개 늘어나는 것 같아. 반대로 야 오라클이라는 기업은 최근에 현금이 너무 고갈됐어. 이거 설비 투자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불확실한 느낌이 들어. 이러한 이슈를 계속 우리가 받아보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재밌는 점은 4대 빅테크라고 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그리고 메타 요 4개 기업을 꼽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부터 항상 좀 유독 보수적인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유독 다른 기업들보다 데이터 센터 증설을 뭐 미루겠다라든지 우리가 좀 약간 이 현금 효율화를 먼저 추진하겠다.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대신에 기존 데이터 센터를 효율화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꼭 이상하게 한 번씩 먼저 내던지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컨퍼런스 콜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구글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구글이 지금 AI에서 사업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이 기조는 앞으로 한 1년 정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AI에서 성과가 두드러진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뭘 굉장히 잘하는가? 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누군가 뭐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구글이 어찌됐건 간에 그 승자는 아니더라도 생존자는 될 거다.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AI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AI 알고리즘을 잘 짜고 제미나이가 답변을 잘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글은 아시다시피 이 구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서 그동안 활발한 클라우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막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가서 아주 강력한 유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수많은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단순히 LLM, 제미나이 이 답변만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뭐 영상 제작, 음악, 그림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학습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강점이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빙이라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점유율이 너무 낮고 신뢰성도 낮고요. 거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애저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단점은 구글처럼
영상과 관련된 그림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합니다. 네. 그래서 GitHub라 그래서 이 코딩 쪽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자분들이 뭔가 코딩을 할 때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림과 영상 AI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혹시 그 셔터스톡이라고 저희가 이 유료 사진을 다운받아서 저작권 없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있습니까? 예, 그러한 사이트들과 손을 잡고 우리가 니네 이미지 좀 가져가서 쓸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AI는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서 단순히 우리 문서 작업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그림도 음성도 모든 것들을 행해줘야 하고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멀티 모달 시대에서는 즉 여러 가지 미디어를 고루 다뤄야 하는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구글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존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특히 영상과 이미지 쪽에서는 바로 메타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덴스 같은 기업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콰이쇼 같은 기업들이. 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아무래도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좀 높았고 네.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우왕재님 얘기하신 투자의 3단계 했을 때 예, 지금은 뭐 지금 네. 초반, 중반, 종반 이렇게 했을 때 네. 지금 중반쯤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네. 중반이라고 딱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야, 중반 벌써 중간이에요? 중반은 중간이란 뜻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초반, 중반, 후반을 나누면 3분의 1,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앞쪽 3분의 1이 끝나고 중간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그 구역쯤에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저의 의견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의견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 블로그와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AI 혁명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 네. 얼마나 지속될지는 네. 뭐 우왕재님도 네. 모르는 거네요. 알 수가 없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네. 실제로 제가 네. 저는 이렇게 주식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몰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런 분들께 항상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년 뒤에 해외여행을 갈 네. 겁니다. 아주 좀 거금을 들여서 귀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꾸 날씨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 날씨를 어떻게든 예측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걸 딱 인지하는 순간, 자기 객관화가 되는 순간 뭘 할 수 있게 되는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점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야 그래? 비 올 것 같으면 여행 계획을 뭐 다른 방식으로 뭐 버스 투어로 바꾸자. 아니면 우비를 챙겨가자. 대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익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사이클 산업은 아주 중요한 대전제, 대법칙이 무엇인가? 이 사이클이 대략적으로 과거에 뭐 상승 기간 3년씩 반복됐다 하더라도 절대로 다음번 사이클도 상승이 3년 가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3년 네. 갈 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오래될 것인가도 예측할 수 없지만 높이도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판매량뿐만 아니라 가격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디램 가격은요. 특히나 예측이 더더더 어렵습니다.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늘린다면 야 반도체가 대략 1.5배 많이 팔리겠구나 판매량은 예측이 돼요. 하지만 가격이 어디까지 튈지는 저희가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클은 이 높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이클 산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길 어차피 우리가 중반 후반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초반이 지나서 내가 중반쯤 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자꾸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뭔가 예측을 기반으로 뭔가 확정된 과거 패턴을 바탕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자꾸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고 야 AI 사이클이 3년 정도 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6개월쯤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변화를 자꾸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좀 내가 생각하기에 많이 오른 과거 사이클 대비도 확실하게 많이 오른 기업들이 있다면 지금 이 사이클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영역의 기업을 찾아 나서면서 바꿔가는 것도 이 중반 사이클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왕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네. 좋아하는 투자의 조언이 있습니다. 네. 예, 투자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네, 너무 중요한 예. 말씀 같습니다. 그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기꾼 사실
아마 웃으신 이유가 네. 이 표현이 극단적이어서라고 생각하실 제가 수 좀 있겠지만 극단적인 표현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상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블로그에 많이 써왔습니다. 네. 사실은 사기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좀 많이 무지한 걸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과거에 나왔던 수많은 논문, 네. 심리학에서 나온 학술 논문들을 살펴봐도 이 학습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과도한 예측, 과도한 확신을 갖는 경향이 강하다는 논문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제가 이에 대한 글도 몇 차례 써온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특히 주식 투자할 때는 이러한 논문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주제지만 잠깐 얘기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아예 하지 말라, 미래를 아예 내다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할 수 없는 영역과 할 수 있는 영역을 대략 구분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제 아들도 저한테 너무 극단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노무라 증권에서 뭐 주가 59만 원, 400만 원 목표 주가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네. 이게 가능한 수치인지 이게 어떤 논리로 나온 건지 제가 좀 궁금한데 네. 뭐 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 주가가 뭐 5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러한 전망이 드문드문 주기적으로 나오죠. 뭐 시티도 나오고 노무라도 나오고 나오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반도체 말고도 여러 사이클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사이클들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규칙적이었던 사이클들도 있고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달랐던 사이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과거의 사이클 때도 항상 이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동안 예측이 꾸준히 나왔어요. 뭐 화학 기업들, 뭐 건설 기업들, 뭐 목표 주가 얼마 간다 나왔는데 이 사이클이 굉장히 변칙적으로 변할수록 규칙적이지 않고 굉장히 좀 특이한 사이클이 올수록 이 수치가 훨씬 크게 빗나갔습니다. 예, 엄밀히 이야기하면 모든 사이클 산업은 이러한 예측 전망이 항상 빗나가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사이클인데요. 이제 과거에 제가 매년 이 기업들의 예상 실적, 뭐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목표 주가 이러한 이 수치들을 쫙 갖다 분석해서 얼마나 빗나갔는가 이러한 글을 이제 매년 작성해 왔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적게 빗나가면 한 30-40% 정도 빗나가고요. 예. 많이 빗나가면 2-3배 정도 빗나갑니다. 예. 사실상 2-3배 빗나갔다는 건 아예 근처도 못 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목표 주가, 뭐 예상 영업 이익은 솔직히 저희가 진짜로 봐야 되는 숫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언제 빗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운이 좋으면 맞겠지 하지만 저희가 자꾸 틀릴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목표 주가 전망, 예상 실적 전망이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께서는 목표 주가가 올랐으니까 59만 원, 400만 원 올랐으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무엇이 중요한가? 이 증권가에서 내놓는 목표 주가 수치가 올랐다는 그 자체, 네. 예상 실적이 올랐다는 그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상승 사이클 초중반에는 목표 주가가 예상보다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높아지는 경향이 계속 올라가죠. 맞습니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도 실적도 서프라이즈로 나오지만 그 실적 이후에 기대치도 높아지고요. 근데 또 서프라이즈가 나니까 기대치가 또 높아지고요. 서로 끌어올리면서 이처럼 주가가 다시 계단식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어느 순간부터 사이클 중후반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목표 주가의 상승이 둔해지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450조 정도 예측됐는데 저기 다른 증권사에서는 한 430조로 예측했다. 좀 낮은 수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부터가 이제 슬슬 끝물을 정리하는 시기 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시기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높아지는 구간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실제로 주가가 이 50만 원, 400만 원을 맞춰서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뭔가 증권가에서 내는 예측이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주가가 계단식으로 쭉쭉 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투자를 할 때 목표 주가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뭐 그 못 미칠 수도 있는데 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증권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건 네. 지금 이 애널리스트들도 예측하지 못한 호재들이 계속 네.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지금은 뭐 계속 뭐 투자를 해놨다면 홀딩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 예. 2021년에 전 세계 해운 공급 부족이 벌어서 예, 예. 우리나라 HMM 주가가 엄청 올랐던 것 예, 같으십니까? 예, 예, 예. 그 주가가 10배 오르기 1년 전에요. 예. HMM 예상 영업이익을 아무리 많이 나와도 1조로 잡았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진짜 잘 계산을 해서 예상한 영업이익이 1조였는데 이게 1년 동안 계속 올라가요. 예. 예상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이 7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못 예. 맞추는 건 정상이에요. 예. 이건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불가능한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계속해서 오르는 구간, 요 구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게 맞고 그 오르는 수치가 계속해서 모든 증권사들이 동의하면서 올라가는가 아니면 일부 증권사에서는 점점 의견이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내리기 시작하는가 이러한 추이를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무라는 네. 이게 이제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 59만 원, 네. 하이닉스 400만 원 이렇게 제시했는데 네. 이 노무라의 논리는 뭐예요? 단순합니다. 그냥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업이익이 450조 나올 것 같아. 예. 그걸 기반으로 순이익 얼마 나올 것 같고 거기다 이제 PR 때리면 얼마가 예. 될 것 같아. 예. 단순 계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네. 흔히 PER을 삼성전자 PER을 뭐 역사적으로 뭐 10배 네. 뭐 매기는 역사적 평균인 10배 네. 이렇게 매기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TSMC하고 좀 비교를 해서 예. TSMC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PER이 20배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뭐 5배, 6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TSMC의 펄을 적용을 하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네. 설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사이클 산업 특히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네. 퍼보다는 네. PBR로 이제 좀 가치를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요런 논리가 이게 나오는 이유들이 뭔가요? 이게 네.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PER을 봐야 된다라는 주장은 제가 봤을 때 무리수 조금 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다. 현 시점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은 충분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먼저 삼성과 하이닉스를 TSMC와 동일시하는 건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TSMC의 파운드리, 과거의 파운드리 사업은 굉장히 매출이 안정적인 즉 전방 고객들이 사이클이 큼직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TSMC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상승을 나타내 왔고요.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TSMC는 사이클형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저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성장형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그에 반해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사이클이 큼직하게 나타나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최근에 AI 이 수요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수요가 아니라 오래 갈 만한 수요다. 거기에 나아가서 이러한 수요에 뒷받침해서 장기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과거 이 큼직한 사이클이 울퉁불퉁한 정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처럼 무조건 PBR에 얽매이기보다는 PER을 생각해보는 것도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냐면요. 파운드리는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실적의 안정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쉽게 풀어드리자면 TSMC는 단순히 남들의 칩을 제조해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칩의 개발부터 최종 제조까지 모두 함께 해주는 모든 개발을 함께 해주는 풀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는 제조업의 성향을 띠고 있지만 내부의 모습은 사실상 서비스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맞춤형 응대를 하면서 이 칩 설계단부터 함께 설계를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설계단에서 우리가 단지 둘만 딱 붙어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다른 기업들과 함께 설계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메모리 반도체는 최근 들어서 HBM은 일부 영역에서 좀 어려운데요. 베이스 다이라고 불리는 일부 영역에서 함께 설계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HBM의 가장 핵심적인 이 D램이라고 불리는 다이칩은요. 여전히 삼성과 하이닉스가 일단 찍어낸 뒤에 파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HBM 쪽에 들어가는 칩이랑 일반 DDR, DDR5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칩이랑 같은 생산 라인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같이 공급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파운드리는 풀 서비스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많이 받아요. 그에 반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큼직하게 일어납니다. 공급이 살짝만 바뀌어도 공급이 2배 늘어난다고 가격이 반토막 나는 게 아닙니다. 공급이 단 0.1%만 늘어나도 가격은 급락할 수 있고 반대로 공급이 0.1%만 부족해도 가격은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격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생기는가? 앞에서 사이클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판매량은 앞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지만 이 가격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생기는가? 과거처럼 큼직한 사이클까지 나타나진 않을 수 있어도 어느 정도의 사이클은 반복될 여지가 여전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이 가격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에서 저점 대비 10배 올라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또 추가적인 상승도 지금 거듭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격 상승은 언제까지 평생 지속될 거라는 보장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집 앞에 파는 김밥집, 요즘 김밥 한 줄 한 6,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김밥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져서 6만 원으로 튀었어요. 6만 원으로 튀었는데 언제까지 이 수요가 지속될까 저희는 바로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게 아직은 공급이 부족하니까인데 재밌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들을 살펴보면 이 메모리 사이클이 왜 끝났는가? 2010년대나 뭐 2000년대 중반에는 수요 쪽에서 이유가 생겨서 이 메모리 사이클이 끝나기도 했었습니다만 2017년은 수요가 여전한데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여전히 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바로 삼성전자가 우리 점유율을 절대 잃지 않겠다라는 신념하에서 아주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반복하면서 이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뚝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운 사이클이 1년 동안 진행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러한 변수까지 모두 예측하는 건 당연히 저희 인간의 영역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내일부터 당장 공급이 늘어날 거예요. 내년부터 가격이 떨어질게요.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다만 이 사이클이란 녀석이 사라지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 변칙이 나타나고 있고 AI 수요 너무 좋고 장기 공급 계약 같은 새로운 공급 계약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사이클의 진폭을 낮춰주기 때문에 사이클의 진폭이 낮아지면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은 높아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계적으로 모든 사이클 산업은 밸류에이션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이클의 진폭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밸류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전반적인 밸류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이 사이클이 아예 사라진다라고 지금부터 확언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다만 상승 사이클이 길어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사이클이 길어지게 되면 과거에는 상승 사이클이 뭐 2년, 3년 정도 반복됐는데 이번 따라 사이클이 뭐 5년 길어진다면 보통 이 기업들의 적정 PBR이 쭉 높아지는 과거 대비 2배, 3배까지도 높아지는 경향이 다른 산업에서도 활발히 나타나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이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PR이 오라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나중에 뭐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고 지금은 일단 이 PBR의 고점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 PER, PBR 수도 없이 들었는데 퀴즈 한번 내봐? 넘어가시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PER은 흔히 이제 순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 맞습니다. 그리고 PBR은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 얼마 정도 저평가됐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이제 사이클이 있는 산업은 순이익이 이게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흑자가 많이 나고 어떨 때는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평균적인 어떤 가치를 매기기가 애매하니까 맞습니다. 퍼가 좀 낮다라고 보는 거고 단기 순이익으로 이렇게 주가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PBR로 좀 가치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엄밀히는 경제학적으로는 사실 이 PBR이라는 녀석이 꼭 이 뭐 1이 돼야 돼, 2가 돼야 돼 당위성이 떨어집니다. 자본도 굉장히 이 공정 가치와 실제 장부 가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PBR 별로 안 좋아하세요. 반면에 가치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PBR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과거에 주가가 떨어지고 다운 사이클이 오거나 반대로 상승 사이클이 오면 많은 투자자들이 어쨌든 PBR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장기 계약 예. 뭐 얘기했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서 그러니까 삼전이나 하이닉스 쪽에서 그러면 2, 3년 장기 계약을 하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네. 과거에는 이제 보통 계약을 하면 우리가 디램칩 얼마나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이 계약이 보통은 3개월. 3개월. 네, 보통은 예. 6개월. 장기 계약으로 하면 한 9개월, 1년 정도. 이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애초에 장기 계약을 할 필요도 없었고, 예. 수요처 입장에서도 이 디램의 가격 상승이 워낙 가파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 야, 이거 너무 오르면 수요를 미루면 되는 거잖아. 라는 예.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오랫동안 사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요즘에 장기 계약은 이제 보통 짧게 잡으면 1년, 예. 길게 잡으면 막 3년에서 5년까지 이야기가 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예. 정도로 아주 길게 잡는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장기 계약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이 Q 판매량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사이클의 진폭을 낮춰주는 역할, 그래서 전반적인 밸류를 높여주는 역할, 나아가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꾸준히 제품을 찍어내면 공장의 가동률이 유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원재료와 파츠, 즉 장비 부속품을 공급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원이 된다는 것이죠. 예. 즉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밸류업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사이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P 곱하기 Q입니다. 예. Q의 안정성은 보장해 주지만 이 LTA가 P까지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가격은 대체로 보통은 3개월마다 다시 산정. 근데 지금은 이게 나쁜 이슈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슈인 게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도 야, 지금 가격이 올랐는데 니네한테 옛날 가격으로 팔 수 없어. 니네한테도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돼. 높이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만에 하나 어떠한 이유에서 몇 년 지나서 이제는 가격이 떨어지는 사이클이 오게 되면 그때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3개월마다 가격을 낮춰야 하는 이슈가 발생하고 여기서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우려를 지금부터 걱정하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요즘에 LTA가 있으니까 무조건 사이클이 없어져요. 이제는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니에요 라고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은 제가 봤을 땐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계약을 하면 물량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가격은 3개월마다 산정을 한다. 엄밀히는 가격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건 과거에도 없던 조항인데요. 예. 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일단 설비 투자가 필요하구나. 장기 공급 계약을 하려면 공장을 더 지어야 돼. 그럼 우리가 선수금 대줄게. 한 10%에서 20% 공장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 드릴게. 요게 예.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적자까지는 못 가게끔 적자 보전에 대한 조항도 꽤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완전 극심한 불황이 왔을 때는 거의 실적이 빵원 가까이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삼전은 얼마 전에 적자까지도 보는 초유의 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태는 앞으로 예방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했던 게 네.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네. 이게 갑자기 뭐 투자 여력이 없어서 빅테크에서 네. 장기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해약금 네. 같은 게 있나요? 네. 막대한 해약금이 있나요? 해약금까지는 저도 뭐 계약서를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가 돼야 저도 알 수가 있는데 예. 저도 파악은 아직 하지 못했고요. 예. 네, 아직 해약까지는 누구도 수요 측도 공급 측도 굳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맞습니다. 네. 가만히 앉아서 가격만 높여도 네. 떼돈을 벌 수 있고 실제로 이번 메모리 사이클이 굉장히 재밌었던 점은 과거에도 가격이 오르고 파는 판매량이 늘었지만 이번에는 유달리 가격이 아주 급등하고 네. 뒤이어서 판매량이 서서히 높아지는 소위 P가 먼저 급격하게 오르는 사이클이 강력하게 나타나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판매량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입장에서 어쨌든 점유율 경쟁이 있기 때문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과 경쟁도 늘려나가야 하기 때문이고요. 결국에 어떤 사이클 산업도 반드시 P가 높아지면 Q가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P로 벌었지만 P로 버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김밥 값이
9배 정도 오르면 사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20배씩 오르면 아무도 못 사 먹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 Q의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하길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의 실적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의 이 많은 돈이 쏠리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공장 증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아래에 있는 소부장까지 봐야 된다. 특히 장비 기업들 투자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장비 관련 기업을 뭐 샀다. 이런 글까지도 몇 차례 올린 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야 이거 가격만 오르지 판매량 뭐할라 늘려 공급 뭐할라 늘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소부장이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 말부터 삼성 하이닉스의 증설 계획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데 더해서 그 계획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장비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뭐 4배에서 5배씩 오르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나왔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올랐군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쳐다보면 안 되겠네요. 제가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SK 하이닉스를 투자를 했을 때 고점을 좀 판단하는 기준 중에 영업이익 성장률 요걸 잘 봐야 된다. 우리 저기 우왕재님 책에도 있더라고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성장률이 꺾이게 되면 주가가 미리 꺾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좀 빨리 보시는 분들은 올 2분기 영업이익 성장률을 봤을 때 꺾이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 썼던 내용을 수정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수정해야 돼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리 여기서 공개할게요. 근데 과거에는 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이게 증가 속도가 이제 살짝 느려지는 그러면 이게 성장률이 피크를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보통 요게 언제쯤이었냐? 보통은 사이클의 후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가는 이미 피크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그 즈음부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상승 사이클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아직 상승할 만한 이 구간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서 조금씩 성장률이 느렸다가 다시 빨랐다가 느렸다 빨랐다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성장률이 늘어져? 그럼 피크 끝났네 하고서 떨어지는 게 끝이었는데 지금은 느려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언제였죠? 2025년 1분기였나요? 2024년 말이었나요? 성장률이 살짝 떨어졌다는 이유로 주가가 쭉 빠졌다가 야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다시 쭉 올라오고 이후에 실제로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고 이러한 이슈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이익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게 보이면 그때는 매도 시점이 보통은 맞습니다. 사이클 산업도 그렇고요. 또 고성장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는 좀 단순히 이익률 한 가지만 보기보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데이트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증설 이슈 같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일단 3개월 더 보유해보자 3개월 더 보유해보자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는 게 아직은 좀 더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SK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률이 72% 나와가지고 2분기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야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겠네요. 영업이익률은 이제 어느 정도 피크를 찍은 것 같고요. 이게 성장 속도가 혹시 확연하게 둔화된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은 조금은 우리에겐 조금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된다고 보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간을 함께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래에 우리 거시경제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지금 이제 물가 지금 뭐 상승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할 테고 이미 시중금리의 어떤 바로미터인 국채금리들은 계속 오르고 있고 미국채, 일본 국채 다 오르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는 거시경제하고는 무관하게 반도체는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주의할 사항이 아주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길 AI가 아직은 성장하니까 반도체도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주가가 간다라는 논리, 즉 수요만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메모리 사이클은 꼭 수요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슈퍼 사이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급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증설 경쟁에 의해서 끝났었고요. 음. 그 외에도 얼마든지 끝날 만한 이유는 외부의 변화세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수요만 보기보다는 수요는 50% 정도의 요인, 또 예. 예상치 못한 50% 정도의 요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자꾸 염두하는 게 맞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이었나요? 오라클이 살짝 문제를 일으키면서 반도체 주가 급락했던 네. 한 달 동안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어떤 이슈가 오라클이 자본 조달 이게 가능하냐? 네. 니네 지금 엄청나게 빚을 잔뜩 끌어와서 현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바닥났고 순수히 이 차입금만, 갚아야 할 차입금만 왕창 쌓여 있거든요. 니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더 지을 수 있냐 논란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렸던 건데요.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됩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파벳 같은 기업들은 지금 영업으로 버는 현금으로 설비 투자에 모두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 영업으로 버는 현금이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여력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오픈 AI라든지 오라클 같은 일부 기업들은 막대한 차입 또는 외부 자본 조달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예, 예. 지금까지는 야, 빚 잔뜩 끌어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빚쟁이가 될 수도 있지,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오르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와서 차입금이 쌓이게 되면 이건 말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그냥 부채만 늘어나 있는 거지만 이제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손익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진짜 주주의 몫을 갉아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거기에 나아가서 여기서 만약에 자본 조달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뭐 대규모 유상증자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악재 소식이 들리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크게 출렁이는 그래서 하락 사이클까지 꼭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뭐 하락 사이클의 한 절반 정도 큼직하게 떨어지는 이슈는 얼마든지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금리 상승 이슈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무조건 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서 우리 돈 부족해요. 우리 지금 이자 비용 낼 돈이 생각보다 많이 딸려요. 이슈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대응하면서 현금 예. 비중을 좀 마련해 나가면서 투자하는 게 맞겠다. 예. 그게 저의 변동성을 의견입니다. 키울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삼성전자 파업이 조금 이제 뭐 파업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와중에도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삼성전자 주가의 파업의 영향은 반영됐다 그러면서 뭐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네네네. 요게 지금 우리 우황재님이 보시기에도 네. 뭐 삼성전자 파업이 네. 삼성 주가에 네. 뭐 본질적인 어떤 가치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세요. 네, 어떤- 저도 네. 사실 이 주식 투자 관점에서 아쉬웠던 점은 이 영업이익은 사실 주주의 몫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아쉽다 이런 표현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네. 이게 막 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제가 채널에서도 최근에 이 반도체 주정은 그냥 건강한 조정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예. 글을 썼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 지금 이제 뭐 일부 증권사에서 말씀하시길 주가가 충분히 반영됐다 논리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되면 이익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어떤 사이클 기업들도 주가가 이 실적을 정확하게 따라갈 적이 없습니다. 뭐 이익이 6배 오르니까 무조건 주가도 6배 오르고가 아니라 이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또 실적보다도 이 밸류의 상향이 즉 호황 사이클이 오면 삼전과 하이닉스의 PBR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실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보다 더 이 밸류를 더 높게 따라가면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의 뭐 10%가 주가를 막 실제로 10%씩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라고 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삼성전기 두고 뭐 과열 논쟁도 많고 예. 또 뭐 유리기판이 꽤 뭐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꼭 필요한 내지는 차세대 기술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삼성전기 주가도 뜨거운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이 삼성전기도
앞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공급 부족이 극심한 구간에 있고 계속해서 목표 주가 이익치 공급 부족이 얼마나 오래 갈지 예상되는 기간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전통적으로 이 삼성전기가 만드는 수동소자라고 불리는 대표적으로 뭐 MLCC 같은 예. 전자 부품이나 PCB 같은 부품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 공급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도 붕 뜨고 예. 주가도 붕 뜨겠죠. 예. 그런데 공급 부족에 의해서 이제는 수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너도 나도 증설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가 수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쏠리게 되는데요. 보통은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보통은 고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반도체와 다르게 이러한 수동소자, PCB 같은 경우는 증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설비 가동과 이 가동률 상승, 램프업이라고 불리는 이 단계가 반도체보다 훨씬 짧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야 지금 공장 짓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 얼추 1년 뒤부터 가격 빠지겠구나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수요가 워낙 막강해서 야 공급을 늘려도 여전히 공급 부족인데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또 주가가 오르는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 삼성전기가 요 AI 사이클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동소자 PCB 영역은 아무래도 주가 목표 수익률 자체는 반도체보다 이 묵직한 삼성전자보다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이클 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더 안정적이다. 이 PCB랑 MLCC 같은 영역은 어느 순간 이 공급이 확 늘어날 수 있는 영역인 반면에 반도체는 훨씬 어렵고 우리 공급 늘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나도 바로 효과가 나오기 어렵고 2년 정도는 지나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께는 반도체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고 난 좀 더 공격적인 영역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좀 삼성전기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켜갈 수 없는 질문. 삼전 하이닉스.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여러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하겠지만 투자자분들마다 생각하는 뭐 적정 주가, 목표 수익률 모두 다 다를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커피 한 잔의 값도요. 누군가한테는 3,000원이라는 가격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누구한테는 1,000원이라는 금액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주식을 한 번 사면 6개월 정도는 묵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일주일, 2주일만 지나도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히 자기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성향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 시점에서 나는 뭐 장투를 하겠다. 나는 기본적으로 2, 3년 이상 묵혀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다소 비추천입니다. 지금이라도 산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소부장 기업들을 좀 공부하셔서 그쪽을 사시는 게 맞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삼성전자를 이미 오래 전부터 매수하셔서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들, 제가 사실 삼성전자는 원래 이제 대형주보다는 소부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잘 사지 않는 편인데 제 이 구독자분들께 사이클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강제로 매수했던 그 금액이 있어요. 그게 지금 수익률이 한 400%가 넘어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게 400%면 야 되게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200%, 300%, 400%인 분들은 모두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좋으면서도 불안한 거죠. 이게 언제 꺾일지, 이거 옛날에 이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는 수익률인데 특히 반도체 사이클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더더욱 이거는 과거의 끝물 지표인데 엄청나게 불안하시다라는 거죠. 근데 하물며 새로 사시는 분들은 이 불안감이 몇 배 더 폭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목표 보유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이클 위치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한번 사면 묵혀두는 성향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이번 버스는 떠났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그 금액으로 반도체 산업 공부를 하시면 어느 순간 한 2년, 3년 지나서 또 투자할 기회가 온다. 2년, 3년이 굉장히 먼 미래일 것 같고 나 그 사이에 삼전으로 몇십 프로 더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투자 성향상
성향상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음 사이클을 좀 고대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에 반해서 나는 그렇게까지 오래 보유할 생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이클의 기간 측면에서는 저의 생각입니다만 또 바뀔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 기간이 조금 충분히 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는 그러한 이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좀 섞으셔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좀 열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기업 분석, 산업 분석,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도 역시나 이 기회가 열려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까지 쳐다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네. 소부장 좋은데 네. 소부장 주가를 보면 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네. 더 많이 가는 기업들도 많은데 많습니다. 네. 저희들 지난번 촬영할 때도 네. 이 소부장 얘기해가지고 네. 거기 뭐 하는 기업인지 아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네. 모르는데요. 맞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걸 소부장 네. 기업들 투자를 하고 싶지만 네네네. 잘 알지 못하고 네. 그리고 얼마만큼의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투자를 하려고 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가장 중요한 꿀팁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팁만 딱 듣고 매수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소부장은 삼전 하이닉스랑 다소 다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일단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상장사만 대략 180개가 넘는데 이 중 많은 기업들이 소재, 파츠,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들 기업 하나같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쭉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모든 메모리 반도체가 다 함께 상승을 누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디램이란 녀석이 있고요. 낸드 플래시란 녀석이 있는데요. 반드시 이 두 녀석의 사이클이 조금씩은 갈라져서 따로따로 옵니다.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이요. 낸드 플래시가 먼저 좋아졌다가 디램이 뒤따라 오거나 아니면 디램이 먼저 좋았다가 낸드 플래시가 뒤따라 오거나 이러한 모습을 주기적으로 나타냈는데요. 과거의 사이클 때는 누구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녀석도 곧 이내에 6개월 이내에 함께 좋아지는 모습을 강력하게 나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유달리 디램의 이 사이클이 먼저 가파르게 오고 그리고 나서 낸드 플래시 사이클이 지금 뒤늦게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뭔가 원재료, 즉 소재, 뭐 부속품,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에게 그냥 장비를 쭉 공급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길 반도체는 건축물을 쌓아 올라가듯이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호텔을 만들 때랑 아파트를 만들 때랑 오피스텔을 만들 때랑 서로 다른 장비가 필요하고요. 서로 다른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얼추 비슷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원재료나 장비는 많이 다른 차이가 나타나요. 특히나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는 이 건축물을 짓다가 중간에 아주 특이한 구조물들을 낸드만의 구조물을 디램만의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는 그 구역이 굉장히 큽니다.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화된 소부장 기업들이 따로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 기업을 다 분석하기 어렵다라면 이 기업이 대략적으로 디램 쪽 노출도가 높은 기업인지 낸드 플래시 쪽 노출도가 높은 기업인지 또는 비메모리 다른 영역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인지 이를 구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작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자꾸 재무제표를 먼저 보시거나 아니면 기술력을 먼저 보셔요. 근데 반도체는 중간재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재라는 녀석은 전형적으로 전방의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낸드 쪽에 이 소부장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낸드의 업황을, 디램 쪽은 디램의 업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지금 재밌는 점은 낸드의 사이클이 늦게 왔다 보니까 낸드 관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늦게 떴고 여전히 밸류가 중간에서 고영역대 나머지는 이미 예전 고점을 다 뚫고 올라갔는데 아직 충분한 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 관련된 샌디스크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유달리 이 후반부에 막 오르게 된 이유도 이제서야 낸드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게 보이고 샌디스크와 함께 사업을 하는 키옥시아도 이 샌디스크 주가가 막 오를 때는 다소 지지부진하다가 또 이번 주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와서야 좋아지는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이 영역에 뭔가 소부장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그만큼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처럼 반도체 칩의 종류, 어느 영역으로 주로 많이 공급하는가.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이 많은 소부장 기업들은, 특히 소재, 파츠 기업들은 특히 낸드 플래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기업들이 좀 있는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투자의 기회가 널리 열렸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도 좀 블로그에 이들 기업들을 좀 많이 글을 썼습니다. 좀 이 영역으로 많이 옮겨놓고 있다.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공부하려면 일단은 우리 저 우황재님 블로그 글을 열심히 또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블로그 네. 뭐 돈 받고 보는 네. 블로그도 아니기 때문에 네.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꾸만 뭐 기업의 기술력만 이 기업의 막 제품의 기술이 누구보다 좋고 이걸 분석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얘는 디램 쪽으로 많이 공급하는구나. 얘는 낸드 플래시 쪽이구나. 이 장비 업체는 저기 TSMC 쪽으로 많이 공급하는구나. 이처럼 전방 시장이 누구인지를 먼저 분류해 나가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가장 쉽고 또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됩니다. 이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직은 뭐 이렇게 그 구체적인 추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좀 시스템 갖춰주면 그때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이제 한 두 가지 질문만 할게요. 예,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이번에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의 지금 업황을 보면 네. HBM 제일 먼저 왔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DRAM 네. 그다음에 랜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네, 뭐 맞습니다.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네. 요게 요렇게 온 이유가 있나요? 예, 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메모리 반도체라는 녀석은 큼직하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두 가지가 99%예요. 시장의 99%.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봐도 충분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 뭐 최근에 USB 쓰신 적 있으십니까? 딱 뜯어보면 안에 낸드 플래시 칩만 딱 붙어 있습니다. 끝이에요. 파일을 영구적으로 저장해주는 녀석. 우리가 동영상을 찍으면 그 동영상을 영구적으로 저장해주는 녀석이 예. 낸드 플래시예요. 예. 그런데 낸드 플래시의 단점은 너무나 느리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옆에서 빠른 보조 반도체가 하나 반드시 더 필요합니다. 아주 빠른 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디램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둘이 항상 손을 잡고 일을 하는 거예요. 디램은 굉장히 빠르지만 데이터를 잠깐밖에 저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데이터를 꺼내주는 도마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함께 쓰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이 와도 디램의 사이클이 먼저 오면 함께 쓰이는 낸드도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반대로 낸드 사이클이 먼저 오면 디램도 함께 수요가 증가하는 게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AI 때는 큰 이변이 발생합니다. 어떤 이변이? 이 엔비디아의 GPU 같은 녀석에 옆에 디램 칩이 필요한데요. 이 디램이 기존의 디램이 아니라 아주 성능이 높은 초고성능 디램, 즉 HBM이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GPU라는 녀석이 이 디램 칩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영구 보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잠깐 우리가 여러 가지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잠깐 저장하기 위해서 이 디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이처럼 HBM은 독보적으로 수요가 쭉 먼저 증가하는데 영구적으로 저장해주는 낸드 플래시는 이 수요를 함께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시장에서는 일단 HBM의 수요가 먼저 쭉 떴고요. 예. 이제 모든 생산 라인이 다 HBM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기존의 생산 라인 1.5개를 없애야 HBM 생산 라인 1개가 나오거든요. 네. 이처럼 라인 전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범용 디램의 이 공급 부족까지 이어지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AI 시장이 추론 시장으로 갑니다. 즉 학습이 끝났어. 이제는 우리 챗GPT가 답변을 해줄게. 다시 또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론 시장의 발전을 따라서 이번에는 낸드가 함께 증가.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낸드만 증가하는 경우는 없어요. 디램도 당연히 꾸준히 함께 따라서 증가.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추론 과정에 왜 랜드가 필요하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지금까지는 AI가 단순히 답변만 해주는 것 같지만 이제는 이 AI가 정말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모든 작업을 해주는 과정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너 어제 그 질문했잖아, 너 그저께 그 질문했잖아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어제 이렇게 많은 작업을 했잖아, 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삶을 살아왔잖아까지 다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추론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시험 보는 과정으로 따지면 학습은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요. 추론은 이제 시험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오픈북 테스트와 같습니다. 오픈북 테스트는요, 한 장 한 장 찢어서 쫙 펼쳐놓고 네. 그 다음에 요 페이지 봐가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빠르겠죠. 네. 즉 이 펼칠 때 요 공간이 모두 랜드 플래시가 담당합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추론 작업 때 이 랜드 수요가 더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도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또 우리가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뭐 그림 그려줘, 동영상 만들어줘 할 때마다 막대한 이 데이터량이 폭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론이라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데이터량이 폭증하게 되고 기존 디램으로는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랜드의 수요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투자 관련주 투자할 때 네. 투자자들이 좀 주의할 점이나 좀 네. 뭐 좀 꼭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나요? 네. 개인적으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야 정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반도체, 뭐 삼성 하이닉스 따라 사실 수도 있고 뭐 뒤늦게 사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려운 반도체 기업들, 나는 막 소부장 기업들도 관심 가질래 점점 이제 종목군을 확대해 나가실 텐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뭐 어려운 막 재무제표 같은 영역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업이 전방 시장이 누구인지, 디램인지 낸드인지 GPU인지 어디인지 자꾸만 전방 시장을 중심으로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좋겠다. 왜? 중간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좀 함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투자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왔고 역사적인 기회가 왔는데 이런 기회가 저는 몇 년 뒤에도 또 올 거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전방 시장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수요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기업 해자들이 단번에 소멸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 때 열심히 투자를 하시면 또 투자 기회가 올 때 더 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좀 공부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꼰대 같은 의견이긴 한데요. 예, 예. 네, 그냥 네. 아니 뭐 맞습니다. 저도 반도체 공부를 좀 해보려고 네. 책을 좀 샀다가 네. 읽다가 졸았어요. 네,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중요한 특징은 예. 반도체는 계속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이 새로운 수요를 이끄는데요. 미리 공부를 한 번만 해두면 그 다음번에 새로운 수요가 등장할 때 그 변화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반도체 막 공정기술 기업들의 기술력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자꾸 전방 시장의 특징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훨씬 쉽게 또 훨씬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우왕재님이 자주 나오셔가지고 저희 공부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까지. 예. 예, 유료 강의 같은 게 있나요? 강의가 있긴 한데요. 예. 요즘에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예. 외부 업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전문가 우왕재님 모시고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에는 지금의 사이클은 과거의 사이클과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게 사이클 산업으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뭐 구조적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달리 보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업황이나 어떤 관련된 소식을 좀 계속 접하면서 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고 반도체가 사이클이 어찌 될지는 모른다. 네. 예.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강조해서 드린 포인트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 요즘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반박을 좀 할 필요가 있긴 하기 예. 때문에 예. 네, 그렇다 그래서 뭐 무조건 보수적으로만 보셔야 된다, 부정적으로만 보셔야 된다라는 예. 뜻은 아니고요. 여전히 이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흐름을 즐기면서 이러한 보수적인 포인트들도 하나씩 짚어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조심스러우시네요. 네. 저도 뭐 반도체 관련주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즐기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신규 투자자들은 조금 본인이 어떤 장기 투자자냐 네. 아니면 조금 단기 투자자냐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달리 네.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네.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좀 네.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네.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예,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예, 또 다시 반도체 관련해서 좀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